안녕하세요. 약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애착 형성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평균적으로 생후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형성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제가 평생 애정은 고사하고 애증도 못 느끼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저는 저 시기 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했나 봅니다. 아버지는 정말 장점이라고는 하나 없는 인간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다정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손버릇이 정말 안 좋았죠. 저와 동생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짐승처럼 맞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추운 날 어머니가 보일러를 켜면 돈도 못 버는 게 낭비한다고 때리고 또 보일러를 끄면 서방 자다가 입 돌아가게 할 거냐고 하면서 때리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걸 배운 나이에 저는 대체 왜 어머니가 아버지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문은 그런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심지어 저도 동생도 제발 헤어지라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쳐도 좋으니 제발 아버지를 버리라고 해도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너랑 지아 아버지인데 어떻게 버리냐.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라는 속 터지는 소리를 하시며 미련하게 버티셨죠. 그리고 덧붙이시길 그래도 너희한테 손 안 대니 다행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충격적이게도 이건 아버지를 향한 칭찬이자 아버지의 몇 없는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날벌레 더듬이만도 못한 장점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고 제가 남들보다 더 아픈 사춘기를 겪을 때쯤 점점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권위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손을 들려고 하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다리를 들려고 하면 또 비집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보잘것없는 반항과 용기는 집안의 평화는커녕 분위기를 더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을 때리는 아버지가 아닌 저를 뜯어 말리셨어요. 너도 아버지한테 맞아서 눈에 멍들고 학교에 가고 싶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온몸이 멍투성인 채로 학교에 가는 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뭔 년 무슨 년 하며 침 튀기며 욕하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서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아버지가 그날따라 너무 보기 싫은 겁니다. 심지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점심에 내놓은 반찬 그대로 또 상에 올렸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냐고 밥상을 뒤엎기 시작했고 우악스런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끌기 시작했고 어린 동생은 울면서 질질 끌려가는 어머니 발목을 잡고 있었고 저는 폭발하듯 뛰어나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이미 아버지와 머리 위치가 같은 저는 쉽게 아버지의 멱살을 잡을 수 있었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팽겨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더 이상 당신한테 당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인간과 제가 짐승 같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은 제 외침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경찰들에게 연행될 때 어머니는 자기 남편 데리고 가지 말라고 다 오해라고 하며 말리셨죠.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쫓아가려는 어머니를 막아서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어떻게 엄마 남편이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앞에서 엄마 패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엄마가 이혼할 자신 없으면 차라리 우리를 버려요. 더 이상 나나 지아도 엄마가 맞는 거 보고 매일 언젠가 저 인간이 우리한테도 저러겠구나. 정말 누구 하나 잘못될지도 모르겠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 생각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기 싫으니까. 나 지아랑 서울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서 살 거니까 우리 좀 버리라고요. 아버지에게 맞아 얼얼한 광대뼈의 통증은 잊은 채 어머니 앞에서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한참을 우시더니 결국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저와 어머니가 그 인간에게 받은 폭력의 흔적과 경찰 출동 기록을 토대로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하셨고, 이혼 후 그 인간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었기에 원래 살던 지방을 떠나 외할머니가 계시는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은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그간 저와 동생에게 못 볼 꼴을 많이 보였다는 죄책감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이혼 후 어떻게든 자식들과 먹고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솟으셨던 건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만난 아주머니의 소개로 도배 일을 배우러 다니시기 시작했고, 곧 그 일을 하시며 돈까지 벌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 당시 도배 일은 남는 돈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 형편이 점점 나아질 정도로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늘 어머니가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기억 속 어머니는 그 인간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안 거스르기 위해서 눈치를 보거나 또 거스를까봐 맞으면서 신음소리를 삼키던 모습뿐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이혼이라는 계기로 저희 어머니는 제게 누구보다 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되셨어요. 이혼하고 7년이 지났을 때는 외할머니께서 암에 걸리셔서 저희 집으로 와서 사셨을 때도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배 일을 하시고, 저녁에 잠에 드시기 전까지 할머니 간병을 하실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저 그 인간의 폭언과 폭력에 꽃을 피우지 못했던 겁니다. 오랜 도배 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독한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서 버티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희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늘 집에 굴러다니는 어머니의 약통과 할머니의 약봉지를 보고 자랐기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약사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약사가 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어준 가족에게 약사가 돼서 받은 첫 월급을 몽땅 바쳤고요. 어머니와 할머니께 70%, 동생에게 10%씩 말이죠. 저희 가족은 일상적인 행복이 얼마나 어렵고 값진 거라는 걸 알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대는 못 가더라도 뭔가 어머니와 할머니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했기에 약대에 들어갔고, 동생은 가정폭력과 피해 가족들 일에 관심이 많았기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나간 과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애틋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와 결혼이란 건 제가 처음으로 저만을 위해서 선택한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대학 병원 앞에 있는 대형 약국의 약사였고, 같이 일하던 다른 동료 약사가 제게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줬어요. 저보다 3살 연하의 유치원 교사인 여자라고 하더군요. 약대 6년에 군대 2년, 20대 시절 물론 여자를 만나보긴 했지만 진지한 연애는 못 해본 제게는 그 여자처럼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고, 꼭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여자는 정말 동료 약사의 말대로 통통 튀는 매력에 볼 한쪽에만 파이는 보조개가 사랑스러운 여자였어요. 유치원 교사라서 그런지 말투가 정말 다정하고 조곤조곤 사랑스러운데, 막상 진지하게 만나면 그런 반전 매력이 없을 정도로 재미있고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했고 선선한 늦여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아내와의 진지한 관계를 결심하게 된 건 부끄럽지만 연애를 시작한 완전 극초기였어요.
사귀는 사이가 되기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한 번의 고비가 있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고비라서 병원에서도 가까운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동생과 저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불안정한 상태의 할머니를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아직 진지한 관계는 고사하고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족이 위독해서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별일 없는 것처럼 통화를 끝냈는데 몇 시간 뒤에 아내가 병원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아내는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저를 보고 바로 달려와서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그러더군요. 많이 무서웠죠, 명호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알고 보니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아내가 절 소개시켜준 동료 약사에게 연락을 했고 동료 약사에게 제 사정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에 온 거였습니다. 그때 커다란 제 몸을 감싸주던 아내의 품이 어찌나 따뜻하고 안정적이던지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제가 정말 할머니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눈물을 터뜨릴 만큼 포근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내는 그날과 같은 온도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3일 내내 저와 함께 잠도 안 자며 할머니의 빈소를 지켰고 제가 조문객을 맞이하다가 한 번씩 울음이 터질 것 같을 때마다 어떻게 알곤 달려와 제 손을 힘껏 잡아주었어요. 아내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지극정성이었네요. 동생이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좋은 기회로 이직을 할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늘 일해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직을 하기 전 3주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실습을 할 곳이 강원도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아내는 제 동생 소식을 듣더니 흔쾌히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본인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하자고요. 아내와 형님이 쓰던 방도 그대로 남아있으니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그래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걱정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실걸? 막내딸 결혼하고 적적하셨을 텐데 아가씨가 가면 매일 고기 파티 열어주실 정도로 좋아하실 거야. 실제로 동생은 연수받으면서 처가에서 신세를 지는 동안 5kg 늘어서 왔네요. 강원도에서 큰 소고기집을 하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사돈 처녀가 온다는 소식에 아내가 쓰던 방까지 싹 청소를 하고 침구를 새로 사 두실 정도로 환영을 해주셨고 정말 매일같이 배부르다 못해 터질 정도로 끼니를 챙겨주셨다고 해요. 아내도 혹시 아가씨가 처음 간 곳에서 불편할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잘 있나 확인도 했고요. 또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잘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건강 문제도 있으셨고 노후 자금도 일부 모아둔 터라 일찍 도배일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갱년기까지 찾아와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또 어머니는 두통이나 열감같이 신체적인 반응보다도 예전보다 예민해진 성격과 본인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더 힘들어 하셨죠. 간혹 아들인 저도 가끔씩 보이는 어머니의 욱하는 모습에 놀랄 정도였어요. 어머니도 본인의 달라지는 모습에 놀라셔서 종종 예민하게 반응하실 때나 화가 툭툭 튀어나온 다음에는 꼭 사과를 하셨죠. 물론 저나 동생은 괜찮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며 넘어갔지만 누구보다 어머니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던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아예 어머니 안에 갇혀있는 화를 끄집어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저와 아내를 부르셔서 식사를 하다가 발이 주방 구석에 쌓여있던 고구마 박스에 걸려서 들고 계시던 접시를 떨어뜨리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때 또 욱하셔서 성질을 팍 내시면서
발로 고구마 박스를 걷어차셨어요. 근데 그 무거운 고구마 박스가 밀릴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아내가 오더니 양팔로 고구마 박스를 굴려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화가 날 때마다 그 화가 어머니 속 안에서 바닥 날 때까지 내버리세요. 호르몬 문제라고 해도 어쨌든 그 화도 어머니가 그간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축적됐던 걸 거예요. 그냥 이 김에 다 쏟아내 버리세요. 네? 아마 동생과 저는 그저 지나가겠지 하고 저희 딴에는 어머니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머니의 화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아내처럼 본인의 화를 알아주고 공감도 해주는 게 많은 위로가 되셨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은 그 작자와 10여 년을 살았는데 당연히 해소되지 않은 울분이 어머니께도 남아있겠죠. 그 후로 아내는 저보다도 더 많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이야기를 한바탕 들어주고 오곤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 어머니의 말을 다 들어줄 필요 없다고 나나 내 동생이 들으면 된다고 했을 때 아내가 제게 해준 얘기 때문에 적잖이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리 당신이나 아가씨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해도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 욕하는 거 듣는 게 자식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밉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긴 하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일조했던 사람 욕 듣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냥 당신 아버지랑 일면식도 없는 내가 듣는 게 더 나아. 그때 다시 한번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롭고 생각이 깊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때 아내의 나이가 30 초반이었는데 어떻게 나보다도 어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었죠.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하늘에 감사했어요. 저희는 결혼 생활 6년 동안 저를 닮은 딸과 아내를 닮은 아들을 낳아서 매 순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에 비해 현명하고 지혜롭던 아내도 본인의 속이 썩고 있다는 건 바로 알지 못했나 봅니다.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입에서 입 여는 시간은 밥 먹을 때와 양치를 할 때밖에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애들에게 세상 다정했던 아내가 점점 웃음을 잃더니 심지어는 쌀쌀 맞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아내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이었어요. 그 당시 아내는 몇몇 경우 없는 부모들과 당시 부당한 대우 속에서 고용주로서 아내를 지켜주지 않는 원장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내는 끝까지 제게 숨겼지만 그때는 정말 탈모가 심하게 오고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점점 아내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고 애들에게 쉽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힘들게 입을 열어 제게 고백했습니다. 나 사실 지금 일 더는 못하겠어. 매일같이 날 선생님이 아니라 개인 교사, 아니 거의 노예 취급하면서 새벽에도 문자로 폭언하는 부모들도 넌더리가 나고 내가 제발 좀 제재를 강하게 해달라고 해도 모른 척하는 원장도 꼴보기 싫고 그렇다고 돈을 더 받아? 거의 최저시급이나 마찬가지인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하긴 싫어.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 반 아이들까지 미워할 것 같아서 그 전에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심지어 내가 요즘 어떤 줄 알아?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 악몽 같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애들 봐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며 참던 아내는 끝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한동안 쉬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도 수입이 나쁘지 않고 괜찮다면 애들 좀 더 클 때까지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아내는 본인 성격상 집에만 있을 수 없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살려면 둘이서 벌어 모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다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제게 어렵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피부 관리사 자격증 따서 피부 관리샵 하나 내면 어떨까 싶은데. 피부 관리? 뭐 나쁠 건 없는데 좀 의외다. 아는 친구 언니가 피부 관리샵을 하는데 부지런만 하고 고객 유지만 잘하면 떨어지는 게 어마어마하대. 나야 마지막에는 그렇게 일을 그만두긴 했어도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 고객들 상대도 잘할 거고 의외로 리더십도 있어서 직원들 관리도 잘할 것 같지 않아? 나 정말 일하고 싶어 여보.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겠지.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 아내가 이리도 간절하게 원하니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초기 자본이 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최소한의 직원들도 뽑아야 해서 인건비도 꽤 나갈 것 같았고요. 하지만 아내가 이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니 돈은 아깝지 않았네요. 저희들이 함께 모아왔던 돈에서 상당한 부분을 떼어내 아내 꿈을 위해 썼고 아내는 피부관리샵 원장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게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요. 아내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아내를 제외한 직원 2명으로 시작을 해서 석 달 만에 5명으로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을 내기 시작했죠. 시설이나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내는 SNS를 10분 발휘해서 했네요. 자체적인 매장 내 이벤트를 만들어서 젊은 고객층을 공략했고 또 그 고객층이 SNS에 후기를 남겨서 입소문이 타면 돈 꽤나 있는 중년층 고객층이 올 수 있도록 낮에는 매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직접 SNS를 관리하면서 일을 했어요. 매장 연지 반년 만에 빠르게 성장을 했고 주변에서 분점을 내라고 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아내가 내는 수입이 제가 받는 월급을 앞지른 건 이미 지났고요. 힘든 와중에도 웃으면서 제게 이번 달에는 수익 얼마를 냈다며 자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잃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바쁜 만큼 아내 머릿속에서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 되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9시면 퇴근해서 집에 오는 삶이 점점 퇴근 시간이 길어지더니 나중에는 밤 11시에 급하게 예약이 잡혔다고 제게 전화로 통보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밤 11시에 피부 관리를 받아? 그게 말이 돼? 아, 이 사모님이 해외여행 갔다가 이제 막 오셨는데 그 나라에서 물이 안 맞았는지 피부가 난리 났다고 급하게 예약을 하셨지 뭐야. 나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사모님 정말 우리 매장 큰손이란 말이야. 팁도 엄청 주시고 이번에 더 믿음 드리면 내년 연간 회원권도 미리 끊으실지 몰라. 아니, 오히려 당신이 돈 많은 호구 손님 잡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든 들어주다가 한여 사장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피부관리샵에서 회식은 왜 그렇게 많은지 직원 하나가 큰 손님을 데려왔다고 이때 회식을 시켜줘야 좋은 사장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회식을 해서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사장은 법인카드 주고 니들끼리 먹고 마시라고 하는 사장이라고, 좋은 사장이기 전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얼굴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고 했더니 이게 다 지 좋자고 하는 일 같냐고 성을 내더군요. 또 한 번은 생활비 통장에서 꽤 큰 금액이 현금으로 뽑혀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 그거 우리 매니저가 중국어 배워야 해서 학원 등록하라고 줬어. 뭐? 갑자기 중국어를 왜? 아니, 그게 아니고 배운다 한들 그걸 왜 당신이 내줘? 우리 샵에 점점 관광 온 중국 손님이 늘어가는데 매번 바디랭귀지 쓰면서 맞이하긴 그렇잖아. 불편하기도 하고 중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때마침 매니저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돈 좀 썼지. 무슨 당신 샵이 대기업이야? 차라리 다음 직원을 뽑을 때 외국어 가능하면 우대해준다고 하든가. 무슨 학원비를 내줘? 당신 아직 샵 차린 지 1년도 안 됐어. 1년 이상 매출을 유지하고 그런 복지 혜택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과욕을 부린 것 같은 아내에게 충고를 하니 아내는 본인 사업이니 제게 말 보태지 말라고 하더군요. 까놓고 말하면 아내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적으로 발언권을 가질 정도의 대주주는 저 아닌가요? 애초에 제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일인데도 오로지 본인의 성공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서운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내가 피부관리샵을 오픈했을 때보다 다툼이 잦아진 관례를 개선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관리실을 오픈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아내 39살 생일에 기분 전환 겸 온 가족이 좋은 곳에 가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했습니다. 장소는 몇 주 전부터 아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중화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동안 아내도 저도 바빠서 가지 못했는데 아내가 포기를 한 건지 기분이 상한 건지 하고 싶다는 말을 뚝 그쳤던 곳이었죠. 그리고 선물로는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명품 브랜드에서 고가의 가방까지 사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아내가 원하던 대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생일 파티 장소를 말했을 때 갑자기 꺼낸 생일 파티 계획에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이내 좋다고 했죠. 퇴근 후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예약한 방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어머니와 애들을 보고도 정말 깨악하고 소리를 칠 정도로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예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네요. 아내도 한창 식사를 하다가 제 손을 꼭 잡더니 고마워 여보, 나 지금 진짜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축하도 받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했을 때는 정말이지 제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에 먹었던 제육볶음이 제 속에서 꾸룩거리며 탈을 내기 전까지 말이죠. 안 그래도 좀 싸르르하게 아프던 배가 기름진 중식 요리까지 코스로 먹으니 기었고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던 도중 급하게 일어나서 식당 화장실에 달려갔죠.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옷을 정리하는데 그때 제가 탈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 화장실에 그 순간 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사연을 보내고 있는 현재 제 상황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직 제가 칸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 화장실 안쪽으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 2명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대화 내용으로 봐선 식당 직원들 같았어요.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맞더라니까. 기억 안 나? 저번 주 화요일 진수 너 수진이 누나랑 타임 바꿔서 출근했었잖아. 아 그때 근데 하루에 오는 손님이 몇 명인데 하도 봐서 사람 얼굴 구분 안 가. 그냥 별일 없이 조용히 먹고 가는 손님은 당연히 기억에 안 남지. 근데 그 여자는 조용히 먹고 간 게 아니니까 그러지. 왜 그때 맨뷰샤에 기름이 많다, 후기에서 본 사진보다 작다, 엄청 진상 부리고 간 여자 있잖아. 그때 같이 온 남자랑 오늘 같이 온 남편이 이름 부르는 거 들었는데 같은 사람이야. 뭐 해나인가 뭔가? 아, 그 여자. 와, 나도 그 여자 기억은 하는데 못 알아보겠던데? 강영민 기억력 대단하네. 화장이 진해져서 그래, 화장이. 지 내연남이랑 남편 앞에서 하는 화장이 다르다 이거지. 와, 근데 어떻게 바람난 남자랑 왔던 식당을 며칠 만에 또다시 오냐? 제정신인가? 테이블 어디야? 룸에 있어? 몇 번 방? 3번 방. 복도 제일 끝에. 어? 거기 애들도 있지 않았어? 내가 그 방 애들용 하이체어도 세팅해 놨는데.
둘이더라, 둘. 아우, 그러니까 더 역겹다는 거지. 저런 거 보면 진짜 결혼하기 싫어진다. 가서 남편 되는 사람한테 몰래 확 말해버릴까? 당신 아내가 며칠 전에 불륜남이랑 같이 왔었다고. 이 대화가 왜 머리를 강타했는지 눈치 빠른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감이 오시죠? 네, 그 3번 방은 저와 아내, 아이들과 어머니가 있는 방 번호였거든요. 순간 이곳이 화장실이라는 것도 잊고 발로 문을 뻥 차고 나갔습니다. 황하는 소리에 세면대 앞에 있던 두 사람이 저를 봤고 그 둘은 직원용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2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로 보였죠. 저는 당장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물었습니다. 지금 한 말 다시 말해봐요. 3번 방에 있는 여자가 뭐 어쨌다고요? 네? 손님, 그냥 저희끼리 한 말인데. 야, 진수야, 저 사람이 그 여자 남편이야, 남편. 뭐? 그래, 오늘은 화장 연하게 한 그 여자 남편이니까 그 여자가 화장 진하게 하고 온 날 얘기 자세히 해보라고요. 몇 시에 누구랑 와서 뭘 먹고 갔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화장실 타일을 때리는 제 고함 소리에 직원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아,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매니저님이랑 사장님 알면 저희가 난처해져요. 하면서 말하기를 주저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쏟아진 물, 남아있는 물방울 하나 떨어진들 작은 문제가 아니게 될 리 없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쪽에게 피해가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물쭈물 하던 직원은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손님 아내분께서 저번 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여기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왔던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좀 작은. 근데 아무래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막 손도 잡고 서로 호칭도 되게 가까운 사이 같았거든요.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아내분께서 약간 진상짓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같이 온 남자도 적극적으로 그 진상짓을 도와서 제가 참 끼리끼리 만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손님 가족을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저 이거 일이 커지면 잘릴지도 몰라요. 곧 1년 채워서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안절부절하는 직원 앞에서 한참 멍하니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제가 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의 아내는 들어온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늦었냐, 탈이 심하게 났냐고 물었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여기 처음 온 거 맞아? 이전에 다른 사람이랑 와본 적 있어? 뭐? 아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나도 오늘 처음 왔어. 내가 당신한테 휴대폰으로 보여줬었잖아. 여기 오고 싶다고. 근데 왜 한동안 가고 싶다고 하더니 갑자기 뚝 굳혔어? 다른 사람하고 와봤으니까 이제 안 와봐도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사람 좀 이상해요. 그래, 명호야. 좋은 날 갑자기 왜 그러니? 이미 모든 걸 알고 난 후에 보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그 무고해 보이는 얼굴을 보다 이내 방 밖으로 나가서 제게 진실을 알려준 직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다시 문제의 3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제가 끌고 들어온 직원의 얼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음에도 애서 태어난 척 입술을 꾹 닫은 아내의 얼굴이 말이죠. 여기 처음 온다고? 근데 이 직원은 당신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던데? 당신이 같이 왔던 키 작은 남자도 기억한다던데 정말 여기 와본 적 없다고? 당신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직원 말을 내 말보다 더 믿는 거야? 그래, 난 왜 이 사람 말에 더 믿음이 가지? 나도 그 키 작은 남자도 당신을 해나라고 불렀다는데 저기 말 좀 해봐요. 지금 저기 앉은 저 여자 며칠 전에 본 거 확실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여기서 잘리면 책임질 테니까 말해봐요. 어? 난감해서 마른 침을 삼키면서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입었던 옷부터 앉았던 테이블, 시켰던 음식, 그리고 그 키 작은 남자와 손을 잡는 모습, 서로 음식을 먹여주던 것도 봤다고 말이죠. 줄줄줄 나오는 증언에 아내의 얼굴은 삽시간에 빨개졌고 저희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아, 그리고 오늘 메고 온 가방도 그날 똑같은 거 들고 왔던 것 같은데? 뭐가 똑같아, 뭐가. 내가 그 여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당신 진짜 웃긴 사람이네. 여긴 직원들이 뒤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된 손님 얘기 막 떠들어도 돼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당신도 집에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당신이 만난 돈 많은 진상들 얘기뿐이잖아. 괜히 구석에 몰리니까 애꿎은 직원 탓하지 마. 아니, 당신은 정말 저 직원 말을 믿어? 어떻게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사이에 애가 둘인 내 말을 안 믿을 수가 있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 망신시켜서 속이 시원하니? 그럼 지금 여기서 네 휴대폰 확인시켜줘봐. 그렇게 당당하면 여기서 까보라고. 봐서 그 남자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 당신 말 믿어줄게. 제가 한쪽 손을 아내에게 내밀며 말하니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달라고 하던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튀었습니다. 싸움 소리에 저희가 있던 방 앞에 와 있던 구경꾼들을 밀치고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그 행동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된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아내가 급하게 도망친 게 제게는 행운 아닌 행운이 됐네요. 그날 레스토랑까지 아내 차를 타고 갔는데 키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놓고 간 차에서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건질 수 있었고 두 연놈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와 며칠 동안의 동선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마치 타조처럼 숨어 집에 안 들어오는 기간 동안 흥신소에 의뢰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게 이미 걸려놓고 좀 며칠 동안은 본인의 외도 상대를 안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대책 회의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 조금도 욕망을 참을 수 없던 건지 흥신소 직원은 어렵지 않게 그 둘이 만나 예사롭지 않은 사이임을 증명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인데 통장에서 직원들 복지다 뭐다 찾아간 현금도 바람 피우면서 카드 쓸 수 없으니 가져간 돈 같더라고요. 저는 증거를 받자마자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당장 당신의 그 소중한 업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있던 손님들도 다 떠나게 하기 전에 집으로 오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아내에게 제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네가 숨을 곳은 없다는 의미로 말이죠. 근데 달싹거리는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송혜나 대단하네. 성공한 샵 원장님이라서 이제 남편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나 봐? 그 남자 세무사더라? 심지어 그 새끼 장인도 업계에서 유명한 세무사라서 지금 그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우리 마누라 능력도 좋아. 약사로는 좀 모자른 것 같으니까 세무사도 만나고 다음에는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다 나오겠다. 그 사람 우리 샵 단골 손님이야. 오자마자 연간 회원권도 끊고 본인 지인들까지 소개해주는 진짜 도움 많이 되는 손님이라서 그날 갔던 곳에서 밥 한 끼만 먹은 거야.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아, 넌 단골 손님이면 음식도 먹여주고 손도 잡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냥 일반 피부관리실이 아닌 거야? 나 네 차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 멍청하게 굴지 말고 생각 잘하고 말해라. 그래, 알았어. 당신 말이 다 맞는데 나도 다 거짓말은 아니야. 진짜 우리 샵 손님은 맞아. 그렇게 만났어. 근데 절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사이 아니야. 그냥 내가 가게 오픈하고 처음이 좀 힘들고 외로웠는데
처음으로 연간 회원된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른 손님들보다 가까웠던 건 사실이야. 근데 진짜 그뿐이야. 어? 제발 나 좀 믿어줘. 아, 거긴 회원권 끊으면 원장이랑 데이트도 할 수 있게 해주나요? 대단한 데서 일하시네. 그 새끼도 세무사라 그런가 계산 확실하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장인 사무실에 말해줘야겠어.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미쳤었나 봐. 다 내 잘못이니까 제발 그 사람한테 피해만 가게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야, 참 절절한 사랑이다. 왜 점점 멍청해지지? 내 앞에서 그 새끼 감싸는 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 정도로 사람이 멍청하고 사리분별을 못해야 바람을 피우는 건지. 너 지금 나랑 우리 애들 기만한 거야.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시간을 당신이 그 새끼랑 엮이면서 모조리 기만하고 배신한 거라고. 알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건지 제 앞에서 지 내연남 편을 드는 아내에게 분개하며 고함을 치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손을 잡은 딸과 아들이 쓱 들어오더군요. 애들은 저와 아내에게 아빠, 엄마, 왜 싸워? 우리가 뭐 잘못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물었고 끝내 애들 앞에서 아빠, 바람이 뭐야? 라는 말까지 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손을 잡고 싸우는 부모 눈치를 보는 딸과 아들이 과거 저와 동생을 보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사무치게 미안했어요. 더 이상 애들 앞에서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순간에 폭력을 썼을 수도 있겠죠. 제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간과 다르기에 다른 반응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애들을 달래고 재운 뒤에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지금 너랑 나랑 이렇게 싸워서 뭐 하겠어? 우리 애가 둘이야. 당신 잘못으로 헤어지기엔 이미 지나온 길이 너무 멀고 나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외롭고 허전한지 알아서 우리 애들은 그 아픔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어.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도 잘못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적어도 진실 앞에서 솔직하고 사과를 깔끔하게 해야 청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책임 있는 사람 다 그 남자 데려와. 데려와서 내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해. 거기서 내가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당신이나 그 새끼나 용서할 테니까. 당신이랑 이혼도 안 할 거고 그 새끼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눈물이 가득 맺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정말 그러면 없던 일로 할 거야? 라고 골백 번을 물었고 저는 맹세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뭐 제 아내도 결혼식장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했던 영원토록 저를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어겼으니 저도 한 번쯤은 그 맹세를 어겨도 되겠죠? 제 앞에서 두 짐승이 용서를 비는 날과 장소를 잡았고 저는 약속 시간 15분 전에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가 기다렸습니다. 먼저 가서 앞으로 있을 모든 대화를 녹화할 휴대폰을 설치해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짐승들이 제 앞에서 낱낱이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녹화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본인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둘이서 같이 만나서 왔는지 카페에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쭈뼛쭈뼛 다가와 앉은 두 짐승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짜고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빌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는 저를 회유하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아주 깎듯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헛웃음이 날 뻔했네요. 저도 결혼을 한 유부남인지라 선생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속상하신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걱정하실 정도로 저희가 깊은 관계도 아니고 그냥 서로 외롭고 그래서 동시에 어리석은 일 저지른 거니까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겪은 정신적인 피해와 자녀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소송을 안 하셔도 위자료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발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그 새끼는 제게 3천만 원이라는 일종의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아니, 이렇게 잃을 게 많은 분께서 왜 그리 멍청하고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는 세상 차분하고 너그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너무 억울하고 또 혼자 상상하면서 앓을까봐 묻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관계가 발전을 했는지 말을 해봐요. 어떻게 해서든 용서를 받은 후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때부터 지들의 러브스토리를 줄줄줄 다 말하더군요. 그 모든 말들이 제가 옆 테이블에 숨겨둔 휴대폰에 그대로 녹화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내와 주로 어디서 만났다는 말까지 하던 남자는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저 선생님, 이 정도까지 다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이제 용서를... 아, 그럼요. 용서할게요. 당신이나 이 사람이나 둘 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여보, 고마워. 진짜 어려운 결정했어. 맞아. 어려웠지. 근데 이건 쉬웠어.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옆 테이블에 있던 제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녹화 중인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능이 모자란 인간들이 불륜을 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앞에서 이렇게 솔직한 거야? 너나 이 새끼나 진짜 어디 가서 IQ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 여보, 왜 그런 걸 찍어? 용서해 준다며. 그래, 용서해. 용서하는데 잊을 생각은 없어. 그 전에 이걸로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일이 너나 이 새끼한테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거야. 가정 파탄 내 모질이들끼리 손잡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아내와 그 새끼는 저를 미친 듯이 붙잡았어요. 그 새끼는 심지어 울기까지 했어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요. 다 큰 중년의 남자가 매달려 눈물 콧물 다 빼는 모습은 그리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새끼 장인어른 되는 분이 영상을 다 확인하기도 전에 시근덕거리면서 이 망할 자식이 라고 붕괴하는 모습은 헉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그 새끼 장인어른이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대표님을 만나 그분 사위 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게 있다고 하자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새끼를 향한 장인어른의 신임이 먼지 한 톨보다도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날 바로 그 새끼의 처분에 대해서 알 수 없었지만 며칠 뒤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 들어오던 아내가 전화해서 따지고 들어서 알게 됐어요. 당신 대체 뭘 한 거야? 그 사람 회사에서 쫓겨났대. 해고하고 이혼까지 시킬 거라면서 난리 났어. 내가 그 사람은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너랑 나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남의 밖을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네 코나 닦아.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 아니 그 여자의 몰락을 위해 생전 처음 화력이 좋은 지역 맘카페까지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몇 년 전 오픈한 피부관리샵 원장에 대해 폭로를 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애가 둘인데 남편이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가게에서 손님하고 눈 맞은 더러운 여자이니 부디 여러분의 피부를 그 더러운 여자에게서 지키고 싶다면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글은 사실 이틀 뒤에 지워졌어요. 제가 지운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신고를 여러 번 받거나 고객센터로 신고가 들어간 글은 지워질 수도 있는데 그 여자인가 그 남자가 아주 미친 듯이 아이디를 돌려가며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마침내 지워졌어도 소용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댓글이 300개나 넘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이미 그 여자의 피부관리샵 신상이 모음으로 밝혀졌기에 아쉬울 거 하나 없었네요. 아내가 제게서 가장 소중한 행복한 가정을 빼앗아 갔으니 저는 아내가 아끼는 사업장을 빼앗은 격이었죠. 확실히 아내는 이혼 소송 막바지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제가 기고한 글 때문인지 뭔지 손님도 뚝 끊겼고 제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려 있어서 제 변호사를 통해 급히 합의 이혼을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합의 이혼을 하게 된 건 절박한 아내를 봐서가 아니라 제게 찾아온 장인어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우직하기 그지없고 늘 자신만만하던 장인어른이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드시고 딸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시는데 그만큼 슬픈 장면은 제 생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서방, 내가 면모가 없네. 정말 뭐라 할 말이. 내가 미안하네. 해나 그건 내가 밧줄에 묶어서라도 고향으로 끌고 가서 2번 다시 자네나 애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게. 앞으로 그저 우리 손주들, 엄마 잘못 만난 불쌍한 내 손주들만 잘 키워주게. 그리고 제게 따로 3천만 원의 위로금을 주셨어요. 아마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돈이겠죠. 그 만남 후에 저는 전 아내와 합의 이혼을 선택했고 아내에게서 합의된 위자료와 또 그 상간남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아내는 정말 장인어른이 끌고 강원도로 갔는지 달에 한 번씩 양육비만 오고 있고 정말 저나 애들 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본인 자식이나 동시에 남의 자식에게까지도 책임감을 보이는 장인어른에게서 태어나 그분을 보고 자란 전 아내는 쉽게 지 가족을 배신하는 인간으로 자라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아버지에게서 자란 저는 뭐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을 해하는 짓은 그 무엇이든 먼저 하지 않는 상식적인 인간으로 자라났으니 말이죠. 늘 우리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흔히 말하지만 그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큰 오류가 있는 말임을 알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 제 자식들을 보고 또 저를 보면 아,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 하고 고개를 흐뭇하게 끄덕일 만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영원히 따라다닐 만한 상처를 입히게 됐지만 제가 그 상처를 다른 가족들의 사랑으로 이겨냈듯 저희 아이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선택들에 대한 용서는 받지 못해도 아빠가 그 당시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이해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속 시원히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채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가족들과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